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 2019 탑10 뉴스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요. 유튜브 영상 업로드한 지 5월, 6월쯤 됐는데 벌써 12월 31일 왔으니까요. 2019년도 어떤 주요 뉴스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면서 제가 예측한 내용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확인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도로 따지면 이 뉴스가 넘버원 차지해도 모자랍니다. 미중 무역전쟁, 초강대국 미국과 서서히 성장하는 넘버2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한판 붙었던 요 상황, 경제가 커플링화 되면서 전 세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때 주변 국가들 다 전달이 됐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꽤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이득 본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중국을 확실히 밟았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나라는 대만입니다.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가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 뭘 예측했었죠?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중국이 들어와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판의 주인인 미국과 거기에 기생하는 중국 한판 붙으면 당연히 판의 주인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진짜 미국이 굴복하는 그런 뉘앙스 나와가지고 매우 당황했었는데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 미국의 완승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예측 맞아떨어졌죠. 그 다음 뉴스, 전 세계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였어요. 일본이야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패스.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경제 튼튼합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기준금리 막 이렇게 올렸는데 갑자기 다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경제가 정말 튼튼할 거였으면 금리 이렇게 올려놓고 동결을 했다가 추후에 다시 이렇게 금리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안 보였다라는 건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기준금리를 내렸죠? 경제가 난리가 나서 수출이 안 되니까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수출이 안 되면 나라 망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것 때문에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역사상 최저금리 진입 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통틀어서 뭘 말씀드렸죠? 저금리 저주에 빠져들면 쉽게 못 나온다라는 그 내용이요. 돈을 쉽게 빌리고 쉽게 사용하는 그 맛 한번 맛들이면 벗어나기 정말 힘듭니다. 개인부터 기업, 국가까지 말이에요. 예전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돈, 저축, 저금통하면서 계속 조금씩 모으고 나중에 정말 이거 사고 싶다 라고 할 때 저금통을 털거나 아니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결제하고 할부로 깔끔하게 끝내잖아요. 그러니 구매하는 패턴이 예전에는 이렇게 뒤에 있었던 게 금융의 힘으로 이렇게 앞당겨져 있는 상황. 게다가 대출이 저금리를 통해서 정말 더 편해졌죠. 옛날에는 고금리 10%, 8%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1%, 2% 아니면 3% 이 시대로 와 있어요. 그러니 100만원 이자를 내다가 이제는 20만원 이자를 내요. 그러면 20만원 이자로 쭉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금리 올려야겠습니다. 당분간 국민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100만원 이자 이런 거 감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웬만해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금리 정상으로 올려가는 게 정말 힘들다. 고통스러운 과정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누구도 이 부분 자진해서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제가 호황이어서 야 이거 이자
이 정도 메꿀 수 있지. 뭐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데 이자 100만 원 껌이지. 이런 시그널 나오지 않는 한 저금리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경제가 붕괴돼서 난리가 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예전에 금리 인상하는데 요 시점이었죠.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욕 바가지로 먹었던 게 또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제 예측이 맞아 떨어졌지만 욕은 먹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금리 인하 진행되는 거 또 아닙니다. 예외로 금리 인상하는 나라들도 존재하니까요. 스웨덴 왜 금리 인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 거품이 쭉쭉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거 더 이상 안 돼 라면서 금리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 물론 올려도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돈을 옥죄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메시지까지는 아니다라는 거랑, 금리 이렇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금리를 요만큼 내려서는 경제 성장률 이렇게 돌릴 수 없다라는 점과, 요거 내렸기 때문에 요 정도지 금리 안 내렸으면 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캐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핵심 뉴스는 미국 양적 완화 재개했다라는 부분이죠. 공식적으로 우리 양적 완화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레포 금리라고 초단기 금리가 이렇게 막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보이자 유동성 공급을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양적 완화 재개하는 거랑 비슷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돈을 500조, 600조 단기간에 풀어버리니까 나스닥 어떻게 됐어요? 연동돼서 막 9천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는 분위기 발생됐고, 귀금속 시장도 여기에 연동돼서 15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1500으로 지금 회복돼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귀금속 뭐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저금리로 가겠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겠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연동돼서 안전자산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법칙이 점점 깨지고 있다. 그래서 이론은 이론, 현실은 현실, 이론과 현실을 융합해서 재테크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중요 뉴스, 항공업계 개편이었죠. 첫 스타트를 끊어준 건 미국 보잉사였습니다. 보잉에서 가장 많이 수주했었던 차세대 항공기 737 맥스가 트러블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이언에어 추락하고 에디오피아 항공 추락하면서 문제 발생됐고,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됐고, 여기에 연동돼서 737 맥스가 이미 판매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사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점이요. 누구는 이 사태로 보잉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요 정도로는 보잉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 회사였으면 맞아요, 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잉, 미국의 대표 기업으로서 항공업계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가 있기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보잉이 망해서 여객기 시장, 에어버스, 그리고 중국한테 넘겨준다. 미 트럼프 대통령, 미 의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호그룹이 그룹 재편 욕심에 무리하게 열심히 돈 캐시카우 돌리다가 마지막 남은 아시아나 항공마저 빼앗기는 상황, 그 매물을 현대산업개발이 가져가면서 금호그룹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차세대 도약하는 방향,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고 조양호 회장이 후계자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경영권 이슈 계속 발생되고 한진가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홍콩 사태, 중국의 힘싸움, 홍콩의 힘싸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중국 공산당 시스템 체제 안에서는 홍콩 시민의 완벽한 승리 나올 수 없다라는 거. 홍콩 정부는 지연 전술로 끝까지 밀어붙일 거다라는 거 말씀드린 대로 쭉 흘러가고 있어요. 시민이 잡혀가든 뭐 난리가 나든
홍콩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타격받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와도 홍콩 정부와 중국 끄떡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홍콩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종속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뉴스, 북한 핵 문제죠. 2018년도 희망적인 분위기가 2019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중간에 좀 트러블이 있었지만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시 희망적인 시그널 열심히 부었고 쭉쭉쭉 흘러가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셈법, 경제적인 셈법 치열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현실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평화적인 해결 무드가 지금 깨지려고 하는 상황이죠.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북한 김정은이 12월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여주겠다라면서 막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강간무소식이다라는 거, 북한도 잃을 게 좀 있구나, 아니면 협상을 계속 어떻게선지 끌고 가면서 이거 맞춰보고 싶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눈치챌 수 있었죠. 어쨌든 키포인트는 김정은이에요. 신년사 뭘 또 내보낼진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또 2020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존심 정말 크게 스크래치낸 일본의 무역전쟁도 주요 탑 뉴스였어요. 기가 찬 상황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일본이 우리나라 안보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 팔았던 물건 갑자기 심사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겠다라고 막 난리를 쳤으니까요. 이게 왜 일본의 무역 공격이냐? 일본도 물건 팔할 때 이거 심사하면서 하는 거 정상적인 행동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죠? 일본이 아예 물건 안 팔다가 이렇게 심사하면서 요거만 팔겠습니다 라고 했었으면 그나마, 정말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잘 팔다가 너네 못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 이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하고 있으면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고, 기분 정말 나쁘지만 팩트대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와 일본 경제적인 규모와 국력 비교했을 때 일본이 더 우위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빡쳐서 그만하고 싶으면 국교 단절이나 일본의 무역 공격을 막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게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수세적인 입장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 기업에 연관된 우리나라 국민들도 물론 있지만 일본 불매운동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일본이 두 번 다시 우리나라 무시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일본 여행 불매 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했어요. 물론 일본 불매 여행으로 하면서 여기에 여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요. 정부가 그리고 그 다음 한일지소미아 카드 사용하면서 일본과 다시 대화로 문제 이렇게 풀려고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일본과 화해 무드로 이제 갈 가능성 많이 높아졌어요. 이걸 일본이 원체 원했었던 거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의 요구를 딱 들어준 그런 케이스이니까요. 그 다음 또 다른 뉴스는 우리나라 코스피 1900선 붕괴였죠. 요때 분위기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 답답 그 자체를 느끼셨을 거예요.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일본마저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파 엄청날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 통화와 경제를 보증해줬던 외환보유고 막대하게 쌓여 있었지만 코스피 1900선 붕괴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무조건 수출이에요. 수출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시그널 나오면 코스피고 나발이고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 제대로 못 팔게 되면 그때 1900선 각오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 정말 핫했던 이슈였죠. 부동산 이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강남권 기준으로 자고 일어나면 1억 그냥 막 우습게 올라갔으니까요.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 분위기 정말 좋았죠. 게임 즐기면서 야, 돈 먹고 돈놀이 하면서 돈 이렇게 버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동산 거품이다 판단하고 금융자산으로 옮겨 탄 사람들이나 부동산 자체 여력을 아예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 게임에 소외되었어요. 박탈감 미친 듯이 발생이 됐습니다. 열심히 돈 100만원씩 모아서 200만원씩 모아서 1년, 2년 이렇게 뭐 2천, 3천, 4천 모으면 뭐합니까? 누구는 돈 여력 있어서 몇 년 안에 몇 억 쫙 뽑아내는데 말이에요. 정부 이런 상황 인식했기 때문에 빠르게 수습하려고 다양한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부터 해서 대출 규제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연동돼서 또 전월세 신고제 나올 수밖에 없고 전월세 상한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5월달부터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제가 예측했던 게 있었어요. 수요와 공급 비율에서 수요가 많은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 예전에 했었습니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투자할 곳은 마땅하지 않은데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살아있는 현 상황에서 사람들 간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 하락론자, 거품론자, 부동산 폭등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폭락론자. 이론 맞아요. 그들 이론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론은 이론, 현실은 현실. 현실을 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부동산 폭락 틀리면서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거 믿었던 사람들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그쵸?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브렉시트 해결이에요. 질질 끌면서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만 끼쳤던 그 브렉시트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5대5가 어떤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아주 똑똑히 지켜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영국 국민들도 지쳐버렸기 때문에 12월의 선거 보수당에 거의 몰표를 줬습니다. 대안을 제시했던 노동당이 국민들이 봤을 땐 또 혼란에 혼란 거듭을 하자라는 그런 공약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굵직굵직한 것만 다 리뷰했어요. 올 한 해 엄청난 한 해였죠. 누구에게는 즐거움, 누구에게는 슬픔 다가오고 사라졌겠지만 올 한 해 그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